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 중에서 구조 CA 세 번째 강의 중에서 요소의 타입에 따른 문제를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문제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3차원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나 해석적인 좀 어려움을 고려하면 2차원 문제 또는 축대칭 문제 또는 판 또는 선, 빔과 같은 형태로 풀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차원 요소로는 솔리드 요소라고 해서 덩어리로 돼 있는 구조로 된 요소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컨티뉴엄의 3차원의 8절점 변이를 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3D8 또는 C3D8R 뒤에 incompatible로 해서 굽힘 문제에 괜찮은 I가 붙은 그런 요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차원 문제가 2차원 문제로 가능하다고 하면 2차원의 솔리드 요소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 문제로 가정할 때는 평면 변형률 문제와 평면 응력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뒤쪽으로 두께 방향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을 해서 4절점의 평면 변형률 요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PE4 또는 CPE4i 굽힘에 괜찮은 I 모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차원 중에서 자동차의 강판 같은 얇은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덩어리로 푸는 것보다 판재 또는 판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쉘 요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것이 S4 요소 또는 Reduced Integration 저감적분이라고 해서 적분점을 하나의 위치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R이라고 붙은 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쉘은 덩어리를 줄였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는 보통 5점의 적분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레임 구조나 트러스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빔 요소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점으로 주로 되어 있는 선형의 3차원 문제를 풀 수 있는 B31 또는 B21 모델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예제로 보면 우리가 많이 풀고 있던 이런 보호 문제에 캔틸레바 보호에서 한쪽은 잡혀져 있고 나머지 한쪽 편에 축방향, 비틀림 또는 전단 또는 굽힘을 주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틀림 문제 말고는 전부 다 2차원으로 같이 이걸 가정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전체를 푸는 방법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솔리드 요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쪽 단면 또는 이렇게 세로로 나누어진 단면 문제로 봐서 우리가 재료각 때 많이 푸는 평면 문제로 푸는 것들을 우리가 2D 요소로 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이런 방향으로 자르지 않고 여기서 보면 G축의 수직한 평면으로 자르지 않고 Y축에 수직되는 평면 이 두 점을 가운데로 모아서 판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에서 가운데 있는 이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것들을 빔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서 3차원의 연속체 요소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름을 일단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으로 해서 C3D8 요소로 되어 있는 3차원 요소로 일단 모델을 만들어 놓고 파트로 봐서는 지금은 3차원 얘는 빔이 되겠죠. 그리고 3차원 문제의 변형체가 될 거고 솔리드가 되고 우리가 재료를 지금 현재 이쪽 단면을 그려서 뒤쪽으로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익스트루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그려야 될 단면은 높이 25에 길이 방향 100인 요소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익스트루전을 사용을 하고 대략적인 크기는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0,0 그리고 이쪽 길이는 밑에 숫자를 집어넣고 100,25 일단 100,20으로 집어넣고 확인을 해주면 이런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ne 하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면 끝나죠. 그리고 done을 하면 깊이 방향, 깊이는 우리가 뒤쪽으로 30만큼 밀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만든 것들이 여기 남아 있겠죠.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던 것들, 얘는 우리가 3차원으로 밀어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티리얼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우리가 스틸 재질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계적인 것만 풀기 때문에 엘라스티시티에 엘라스틱, 포화송비는 210000.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메가파스칼 단위로 넣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모델링을 밀리미터 단위로 하고 하중을 뉴턴 단위로 줬을 때는 메가파스칼로 넣으면 되니까 스틸인 경우 일반적으로 0.3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를 하고 머티리얼 하고 나면 섹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파트 한 다음에 프로퍼티로 내려오고 나서 재료에 대한 물성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면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정해주는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솔리드 요소이고 균질하게 되어 있는 전체가 다 어떤 부에도 관계없이 균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이미 있던 재료가 있죠. 그리고 두께 같은 건 3차원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섹션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섹션 이 재료가 아까 전에 이 재료와 이런 단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이 전체를 클릭을 해주고 던을 해주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섹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바뀌어야만 녹색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야지만 재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녹색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나중에 쓸 부분에 셋들을 미리 잡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은 고정을 하고 한쪽은 하중을 줄 거니까 한쪽 편은 셋에서 잡아주고 이 오른쪽은 레퍼런스 포인트를 두고 거기를 커플링으로 묶을 거기 때문에 서피스라고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셋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이쪽은 픽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 뒤쪽으로 돌려서 이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던 하면 여기 픽스라는 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서피스는 반대쪽을 잡으면 되니까 로드로 클릭을 하고 컨티뉴를 합니다. 그리고 돌려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던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피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메쉬를 할 때 일단 조금 메쉬 상태로 가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에서 이런 면들, 이런 중심되는 면들, 가운데 센터에 들어갈 면들을 우리가 좀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파티셔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가위를 꺼내고 셀을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에 Define Cutting Plane을 이용을 해서 한 점과 수직 방향을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 점으로 이쪽 방향의 수직인 면이면서 이 점을 통과하는 단면으로 잘려지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셀 하나, 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전체를 또 다 할 거니까 클릭을 하고 던 한 다음에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앤 노멀을 선택을 하고 가운데 있는 포인트 선택. 그럼 이제 수평으로 자를 거니까 이 Y쪽 방향에 엣지를 잡으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파티셔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잡아놓은 전체로 잘려지면서 남게 되고요. 여기서 셋을 하나를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가운데 센터 라인을 한번 잡아 놓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센터라고 치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라인으로 바꿔서 보면
예, 히든 라인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서 보면 이 가운데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센터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미들 플레인을 나중에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들 플레인을 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아래쪽 면들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면들은 이렇게 해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잡는 것도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위 아이콘에 보면 Select from all entities에서 지금 가운데 안에 내부에 있는 거 또는 바깥에 있는 것만 잡거나 전체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에 있는 걸 잡기로 하고 가져가면 내부에 있는 면들이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로 하면 이렇게 해서 던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잡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클릭을 할 때 나중에 다시 요 상황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쉬를 그대로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메쉬 시드 전체적인 시드를 놓겠습니다. 시드는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시드를 얼마나 해야 되냐면 글로벌 사이즈에서 5 정도 놓으면 지금 학생용에서 풀 수 있는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로 5로 한 다음에 지금 이쪽 부분만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이쪽 라인 부분들만 수정을 해서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로 정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 4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드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가운데 잡혀있던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 잡고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던 그리고 여기서는 6개로 하면 이렇게 시드가 바뀌게 되겠죠. 지금 엘리먼트 사이즈를 여기서 보면 사이즈로 해서 6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882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서플라이하고 OK 한 다음에 요소는 지금 요소의 선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잡고 턴을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굽힌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저감적분한 것보다 incompatible 모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클릭을 하고요. OK 한 다음에 메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툴에서 쿼리로 가보면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메쉬에서 던을 하면 아래쪽에 보면 지금 882개의 노드 그리고 612개 엘리먼트 그리고 C3D8I로 요소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쉬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어셈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는 파트를 가지고 오고요. 여기서는 그대로 이거 하나만 가져오면 되니까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을 정의할 때는 여기서 스텝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고 지금 스태틱 제너럴로 풀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이 정도는 비선형으로 안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다음에 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선형 문제로 풀고 우리가 이니셜 0.1에서 0.1까지 초기치 최소값 최대도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 문제 같은 잘 풀리니까 10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OK를 하고요. 스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쪽 부분에 우리가 이쪽 부분은 고정을 하고 이쪽 부분은 하중을 준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레퍼런스 점을 잡아서 이 면 전체가 이 점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레퍼런스 포인트를 일단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묶는 방법은 커플링으로 묶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툴에서 보면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 점에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찍은 거는 어셈블리에 보면 피처 밑에 RP1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셋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은 RP 셋이라고 이렇게 따로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이 값을 셋을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들은 미리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인터랙션으로 가면, 여기서 가면 인터랙션으로 가면 RP가 여기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constraint를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constraint를 묶는 거는 우리가 커플링으로 묶을 거고요. 이름을 바꿔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continue를 하고, 이번 constraint의 컨트롤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set을 눌러보면 좀 전에 mset 잡은 게 나옵니다. continue. 그 다음에 region 타입을 node region 또는 surface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미리 이 서피스를 잡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서피스를 클릭하면 로드면 잡은 게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이 전체를 RP점으로 묶는데 모든 자유도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이 RP점으로 구속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여기 RP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은 일단 여기에서 보면 바운다리 컨디션을 넣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드로 가도 되고요. 그래서 밑에 거는 변이를 구속하는 거, 변이나 각도를 구속하는 거, 위에 거는 하중이나 압력 같은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여기는 픽스가 될 부분이니까 따로 자유도를 안 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셋이 뜰 겁니다. 그래서 픽스에 컨티뉴, 여기서는 면 전체를 우리가 셋으로 잡았으니까 엔캐스트가 아니고 핀드로만 해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중 주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모멘트를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여기에 모멘트가 있고 컨티뉴, 그 다음에 mset을 잡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하고, 우리가 하중 모멘트는 우리가 줘야 되는 모멘트는 여기 보면 1000Nm가 되니까 1000Nm로 보면 지금 이 G축, 여기서 보면 G축 있죠. 그러니까 G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값이 되겠습니다. G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그래서 위쪽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주는 constraint 모멘트를 주는 concentrated 모멘트를 주는 3번 방향, 1000Nm니까 밀리미터로 우리가 다 넣고 있으니까 이 명령을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쪽 방향 두 개가 나오고 이런 방향의 굽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계 조건들을 모두 다 잡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멘트가 주어져 있고 BC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우리가 잡으러 가서 잡에서 매니저를 띄우고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01로 하고, 그래서 C3D8I를 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준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OK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set work 디렉토리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된 걸 확인하고 나면 여기서 서브밋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띄워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미스를 하고 리절트를 보면 여기에서 이러한 굽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굽힘 형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일단 여기에 이러한 점들이 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여기서 라벨에서 노드 심볼을 켜놓으면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빔 할 때 좀 유용하니까 지금 현재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오토 컴퓨터로 해놓으면 지금 여기 디포메이션 스케일 팩터가 1로 해서 지금 굽힘을 받았음에도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동일한 20배를 우리가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이세스 응력, 연성 재료의 파괴에 대해서 쓰고 있는 어떤 유효 응력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 S11으로 고치게 되면 지금 여기서 X축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줄어드는 응력, 이쪽 방향으로 이 늘어나는 응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좀 더 높게 나타나죠. 이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하고 여기가 완전히 잡혀 있는 채로 회전하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서 구속이
압축이 들어가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교할 때는 이쪽 가운데 지점 정도의 응력값 또는 변이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11에서 값을 프루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값을 찾을 거면 이 버튼을 누르고요. 그래서 프루브 밸류에서 보면 엘리먼트인데 우리가 노드로 바꾸고, 지금 여기는 S11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지금 329.922가 나왔고요. 위쪽 면은 당연히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굽힘, 지금 순수 굽힘을 쓰니까 위쪽은 압축, 아래쪽은 인장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푼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화살표 반대긴 한데 1000Nm의 굽힘을 줬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값은 수직 응력은 320MPa입니다. 그리고 변형률은 지금 0.0015234 23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 응력이 아까 320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프루브 했는 걸로 보면 거의 정확한 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률을 보려면 변형률은 S가 스트레인이고 변형률은 로그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로가리즘믹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L2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L2에서도 우리가 프린시팔을 볼 수도 있지만 L2의 원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축이 될 거고요. 반대로 뒤로 돌려서 이쪽 부분은 인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0.0015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0.00152 정도 나오죠. 그래서 거의 값이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률 반경은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곡률 반경은 조금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요소에서 우리가 중립면에서 위치하고 있는 중립면이 원을 만들었을 때 센터점까지 반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면에서의 값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중립면들에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일단 점들을 찍어서 다시 그려서 반경을 구해야 되는데 조금 간단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루브 밸류를 해보면 이 점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나면 여기에 보면 지금 디폼드 코디네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변형하기 전의 값들이고 이게 변형하고 후의 값이니까 여기에서 이 버튼 멀티플 플러스를 해서 이걸 찍어보면 이게 원래 처음 초기 형상이고 이것이 변형된 형상입니다. 이것은 오버레이 플러스로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끄면 하나만 되겠죠. 얘를 끄면 하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쯤에 와서 전체가 우리가 100이었으니까 X축 쪽으로 지금 이 정도 위치 X축 쪽으로 이 정도 노드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지막 끝에 점 정도를 중립면 상에 있는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코디네이트로 하면 요 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값을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여기에서 보면 일단 우리가 엑셀을 이용을 해서 이 값들을 클릭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0이고요. 12.5고 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52.9409, 12.6622 30은 어차피 같은 면에서 뽑았으니까 동일할 거고요. 99.9977, 13.0992 그리고 30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데이터들은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write to file로 해서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로 혹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저장하면 여기 리포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밴딩 값의 리포트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C3D8로 i 값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저장을 하고 엔지니어링을 해서
칼럼 토탈 같은 건 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저장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서 보면 이 데이터에서 돌려놓은 자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C3D8이라고 하는 여기 리포트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메모장에서 열으셔도 되고요. 편집을 하면 저는 이게 있으니까 울트라이트에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리지널이고 디폼드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약간 여기서 아까 그렸던 것을 잠깐 이용을 해보면 여기서 파트를 하나를 더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D에다가 쉘로 와이어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0,12.5였고요.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이 위치가 52.9409, 12.662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99.9977, 13.0992였습니다. 포인트가 이제 30은 똑같았으니까 이런 포인트가 주어지고 이것을 지금 원으로 다시 그려보면 됩니다. 원으로 그려서 우리가 치수를 뽑으면 되니까 원 중에서 지금 세 점을 통과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점, 끝점, 가운데가 마지막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이 점을 통과하도록 하면 큰 원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치수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 값이 지금 8000 10에 3쓰니까 8035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데이터 보면 여기서 지금 820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우리가 중립면만 계산한 것보다 좀 두꺼워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값을 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35 정도로 값이 구해지고요. 그래서 턴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파트 하나로 남겨 놓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비주얼리제이션으로 다시 가서 보면 여기서 조금 전에 중립면의 위치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면의 위치를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점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원 문제에 대해서는 3차원 연속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2차원 평면 문제, 쉘 문제, 그리고 빔 문제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